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장 막판으로 가면서 매도세가 나오며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 발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한 번 더 드러냈죠. 네. 그래도 인플레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긍정의 힘도 시장에 보여줬고요. 그래서 낙폭을 줄이고 상승 전환하는 흐름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리 길게 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뉴욕장도 심리가 취약합니다. 뉴욕장이 올라도 우리는 빠져서 기분이 나쁘고 뉴욕장이 내리면 또 빠질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고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시장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지금부터 들여다보시죠. 자, 뉴욕장 흐름과 국내 흐름을 살짝 며칠치만 비교를 해봤는데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6월 20일 코스피가 2% 밀렸고 다우는 약보합으로 거래가 됐죠. 그 다음 날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0.75% 상승했죠. 다우는 2%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피가 어제 2.74% 급락이었어요. 코스닥은 4%나 빠졌고요. 다우는 일단은 약세 전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보합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출발할 때만 해도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다 경기 침체 우려 속의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파월 의회 증언 갖가지 발언에 대해서 경기 자신감 일부 피력이 되면서 올랐다가 결국에는 장 막판에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부각이 됐고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심리가 취약함을 하루 사이의 흐름만 봐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징주를 딱히 꼽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올랐고 에너지 쪽이 내렸다 정도 되겠는데요. 에너지 쪽의 하락입니다. 명확한 가솔린 가격 하향 의지가 보이고 있다는 게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류세 면제 3개월간 요청 의지를 피력했죠. 만약에 이게 이뤄지게 된다면 가솔린 가격은 3.6%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한 수인데 사실 여야나 경제학자들은 이 효과에 대해서 좀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빨간불을 공통적으로 킨 곳이 바로 에너지 쪽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빨간불이 하락이죠. 그 전날 급등 나왔었던 에너지 관련주들이 모두 다 밀렸습니다. 엑슨모빌은 그 이틀 전 거래일에 목표가 45% 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루를 못 가네요, 상승이. 일단은 4% 떨어졌고요. 쉐브론, 옥시덴탈, 대본에너지 줄줄이 내려간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국내장은 어땠을까요? 매물을 불렀습니다. 코스피 2.7 밀렸고요. 코스닥은 4%.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4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분이 별로였던 것은 외국인이 막판의 선물 움직임, 장 초반의 선물 움직임을 가지고 시장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선물 놀이터냐, 너네 나라 가서 놀이터 놀아라,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52주 신저가 종목이 1,255개 정도였고요. 어제 하락 종목 개수가 2,200여 개가 넘어갔습니다. 환율이 눈에 띄었죠. 원달러 환율이 1,297원까지 올라선 흐름인데 외환시장 움직임을 두고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지 넘겨보시죠.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인데요. 1,300원에 육박했다라는 거죠. 과거에 1,300원을 넘어갔던 때가 외환위기, 닷컴 버블, 카드채 위기, 그리고 금융위기. 이제 2022년 1,300원에 육박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1,300원에 흐름이 나왔을 때 증시가 어땠는가 한번 되돌아볼게요. 넘겨보시죠. 어제 금융시장에 꽤나 많이 돌았던 자료입니다. 이때 당시에 모두 1,300원 터치 1년 전에 주가가 많이 내렸었고 이후에 바닥 신호였다. 그래서 조금은 나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후 1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았죠. 물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넘겨보실게요. 가장 지금 과거와 다른 점 꼽으라고 한다면 연준에 대한 신뢰일 것 같아요. 과거 역대 연준 의장들
그들은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면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완화책을 썼고 정부의 재정 정책 여력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움직임에 더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등을 겹치면서 재정 집행 여력이 부족해져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게 우리의 심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연준이 빨리 올려서 빨리 인하하는 그 상황이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생각해 보면 개인들은 최소로 올리고 최대한 빨리 인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개인들의 바람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결국엔 종전이라는 한 방의 카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고요. 푸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내에서 한국 증시의 난이도는 상입니다. 올해 글로벌 증시 상승률 보시면 러시아가 37% 빠졌고요. 나스닥, S&P 500, 다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쭉 낙폭이 큰 곳인데 여기 코스닥과 코스피가 나란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면 인도네시아, 사우디, 브라질, 자원 부국들이 되겠습니다.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이 비교적 괜찮다라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 잘 나름 버티고 있는 건 마이너스 금리, 통화 완화책, 그리고 엄청나게 공격적인 엔저 정책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6월장이 어땠는가 과거 한 10년을 놓고 흐름을 체크해 봤습니다. 과거 10년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더라고요. 2013년도부터 쭉 보면 2020년도 아직 6월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코스피는 11%, 코스닥은 14%, 6월에만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이 정도 빠졌으니까 바닥이 왔겠지, 바닥이 오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빠지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넘겨보시죠. 바닥의 근거로 꼽고 있는 여러 수치들 중에 하나가 바로 PBR입니다. PBR 1배 미만이면 저평가다라는 게 통상적인 말이죠. 지금은 0.95라는 겁니다. 과거 금융위기나 코로나 사태 때 수준까지 얼추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바닥이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매일같이 희망 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들도 올해 여러 전망들을 내놨었죠. 보실까요? 코스피 상단은 3,600, 3,500, 3,400, 낮게 잡은 곳이 3,300, 하단은 2,850 정도, 2,800, 2,600대도 있기는 하네요. 하지만 지금의 코스피는 2,342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연초에 꼽았던 유망 업종 중에 살아남은 거 거의 없죠. 2차 전지와 조선 쪽이 좀 잘 버텼다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쟁 상황도 터졌고 이렇게 돌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의 탓도 아닌데 우리는 괜히 마음 한켠에 증권사라도 맞춰주지 이런 마음을 좀 갖기 마련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수급적인 꼬임 현상 나오고 있죠. 매도의 메비우스 띠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주가가 빠져서 담보가 부족해서 A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이 빠지죠. 그러면 또 다른 A 주식의 보유자가 담보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그가 갖고 있던 A와 B 주식을 또 매도합니다. 그 종목이 빠지죠. 그러면 다른 누군가의 담보 부족, 다른 종목의 하락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동시다발적인 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좀 더 약했던 쪽이 바로 반도체인데요. 넘겨보실게요. 삼성전자와 KRX 반도체 지수, 거의 모든 업종 지수가 이런 분위기긴 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삼성전자라는 나름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하락이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어제장에서도 트렌드포스가 3분기 D램 가격 하락 전망을 내놓으면서 IT, 반도체 쪽이 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희망 고문은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죠. 넘겨보시면 한동안은 커버를 조금 멈췄었던 외국계 해외 IB 측에서 삼성전자를 커버하기 시작했다라며 목표가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헛웃음이 납니다. 7만 원부터 11만 원까지 다양하게 목표가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가는 57,600원 지나가죠.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니들이 사고나 말해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외국인은 삼성전자로 8조 5천억 원을 매도 대응을 했네요. 자, 네이버 카카오라고 상황이 다르진 않습니다. 넘겨보실게요.
개인들이 한 1년 동안 가장 추앙했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모아갔던 종목인데 정말 뼈아픈 종목이기도 하죠. 삼성전자 못지않게요. 과거에는 시총 3위 경쟁을 치열하게 펼쳤는데 지금은 각 6위와 카카오 10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 하락의 여지도 조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여전히 매수 바구니에 담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죠. 제발 좀 성과가 나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그나마 좀 긍정적인 소식을 하나 찾아본다면 리커창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전기차와 자동차 쪽에 강한 부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전기차 소비 지원과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고 올해 자동차 소비 관련해서 38조 원의 정책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서 좀 기대 볼 만한 종목들이 등장할 수 있을지 일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질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이에요, 수정 앵커. 네, 거기에 바로 대표적인 예가 원숭이 두창 같은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그쪽으로 시선이 많이 몰린다라는 건데요. 네. 이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속보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국내에서 2명의 의사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기서 외국인은 수두로 판정이 됐고 그리고 귀국했던 내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병청에서도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격상을 했고 두창을 포함해서 9개 겸역 감염병에 대해서 검역 관리 지역을 지정했고 내달부터 6개월 동안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입국자에게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요. 필요시에는 출입국을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또 이외에도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 빈발 5개국에 대해서는 발열 기준을 낮춰서 이 감시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장 시장에서 보니까요. 두창이라던가 비료, 사료 관련주 이런 테마주 말고는 볼 게 없더라고요. 어제 관련주들, 이런 테마주들 모두 다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요. 녹십자, MS, 차백신 연구소 등등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뜨겁게 지금 열풍이 불고 있지만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3세대 백신이 없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도 항바이러스제 조속 도입을 주문한 상황입니다. 지금 관련주들을 좀 흐름을 체크해보면 이게 6월 한 달 동안의 상승률이거든요. 미코 바이오메드가 133% 올랐고요. 진 매트릭스, 차 백신 연구소, 녹십자, MS 모두 4에서 50%가량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주들이 오르는 이유, 엮여있는 이유들을 체크해보니까요. 미코 바이오메드만 국내 유일 진단기술을 보유했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사업 연관성이 없었고 뚜렷하게 매출의 가시화가 보이지 않는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급등락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테마주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하락장에서 상장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사주를 사고 있습니다. 사고 또 사고 그런 상황인데 국내 증시에서 상장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요. 올해 들어서부터 6월 21일까지 자사주를 직접 취득했거나 아니면 자사주 취득을 위해서 신탁 계약을 공시한 기업들이 총 218곳에 달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자사주 취득은 하락장 속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이 되고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로 판단하기가 딱 좋은 그런 공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장 기업에서는 우리 주가가 지금 낮은 상황이야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믿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겠죠. 우선은 자사주 공시를 내고 나서 효과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평균적으로 공시를 내고 나서 다음날 주가가 1% 넘게 올랐고요. 일주일 뒤에도 2% 가까이, 1개월 뒤에도 주가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자사주 취득을 지금 발표했던 기업인데 NHN과 한글과컴퓨터 모두 20일에 자사주 취득을 발표하고 나서 21일에 10%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어제는 좀 빠졌지만 일단은 효과는 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자사주의 취득, 그 자체로 지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유한타에서는 이렇게 자사주 취득을 선택한 상장 기업들의 매력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지만 소각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이렇게 자사주의 소각까지 단행한다면 EPS가 더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취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취득을 하면서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사주를 취득하고 나서 결국 소각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매입만으로는 장기적인 상승이 어렵다는 겁니다. 소각은 유통 물량 자체를 줄이는 거지만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는 잠재적으로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나중에 스톡 옵션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궁극적인 환원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자사주 소각은 실제로 매입 대비해서 취득 대비해서는 지금 적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들을 보면 이번 달 들어서만 27곳이 취득을 공시했는데 소각은 결국 2곳밖에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6월 14일에 증권 관련주들 브리핑을 하면서 이때 증권주들이 줄줄이 신저가를 보였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발표를 했더라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때 아마 메리츠 증권만 유일하게 3% 연중으로 올랐다는 점도 짚어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자사주 소각 공시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원숭이 두창 테마주 그리고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들 전략 챙겨볼 거고요. 국내 증시에 굉장히 지친 이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ETF 투자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진만쌤이 전략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바쁘게 저희와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시죠.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가면서 차차 대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월 의회 증언에 따라서 일단 뉴욕장이 낙폭을 줄여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엔 또 하락이었어요.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발목을 잡네요. 네, 아무래도 사실 이제 나스닥이 올라도 국내 증시가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보합권 정도만 유지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도세가 굉장히 거센 쪽은 일단 외국인 쪽입니다. 외국인 쪽이 조금이라도 들어 올려면은 환율이 그래도 1280원 정도까지는 가줘야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해주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해줄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환율 자체가 어제 1,3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 1,300원이 내일 시장 직전까지 유지가 되면은 내일 장도 힘들겠구나라고 했는데 일단은 1295원 정도까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예 수급 자체의 상황을 보면 아예 엄청나게 더 이상 하락을 할 만한 이제 매물 자체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제 장 막판에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매도세를 거의 다 줄이면서 이런 다시 한번 또 어느 정도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관망하는 포지션을 보여주는 거 봤었을 때는 충분히 베어마켓 랠리도 가능하고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면은 이제 아마 증시 안정자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포인트가 접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데 의외로 이제 증시의 상방과 하방에 따라서 지지율의 차이가 꽤나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과대 낙폭은 다시 지지율에 대한 하락을 좀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인트로 저는 어느 정도 정책적인 서포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환율이든 적어도 이제 통화스와프를 통해 일부 이런 환율을 좀 줄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를 잠재우든지 아니면 증시 안정기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뭐 어제 파월 의장의 어느 말을 보면은 여태까지 했던 말과 그렇게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부 파월 의장의 말 후에는 뭐 나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0.5%에서 거의 1%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제 시간의 쪽 다 보셨던 분들 아셨겠지만 어제 나스닥 선물이 한 한국 시간으로 5시 정도에는 마이너스 2% 이상 빠지면서 또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일단 이 부분들이 하락에서 상승 전환을 한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만 장중에 환율만 좀 빠져준다면 충분히 베어마켓 랠리도 가능한 충분히 저점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임은 불구하나 그럼에도 버틸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고생하셨고 조금만 더 버티자 보면은 분명히 한 번 정도의 반등은 존재를 한다. 이전에 2018년도에도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버티신 분들만 그런 회복장을 좀 누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너무 뒤늦게 오셨던 분들은 또 다시 고점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티자라는 의견으로 조금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고 나쁘다 할 때 담을 수 있고 이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일단은 짧게라도 베어마켓 랠리를 대비하면서 전략을 짜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 긍정의 시각도 언급을 좀 주셨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지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 이런 쪽의 기업들을 보면서 나름 틈새 시장을 노려보고자 하는 의견들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자사주 매입 기업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가 방어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요? 네, 자사주 매입이 저는 원래부터는 소각까지 해야지 호재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지금 유동성에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특히 중소형주 보시면은 중소형들은 매도세가 거센 게 절대 아닙니다. 매도세가 거센 게 아니라 이제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 줄줄줄 호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자사주 매입 공시로 인해서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는 기업들은 충분히 유동성이 조금만 공급이 돼도 현재 주가에서 버틸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사주 매입은 현재로서는 그래도 자사주 매입 정도는 해줘야지 현재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소각까지 한다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라면 지금 현재 구간에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줘야지 주가가 반응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얼어붙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사주 매입하는 종목들 중에서 일부 이제 그냥 공시만 내놓고 안 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를 했는데 매입을 안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제 전자공시 들어가 보시면은 자사주 매매에 얼만큼 매입이 진행이 됐는지 공시가 나오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기타 법인 창구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매수를 하는지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맥락에서 조금 지금 진만쌤이 체크하기로는 요거 좀 주목해봐도 좋겠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원래 이제 LG를 다뤄볼까 했는데 LG는 워낙 다들 많이 알고 계셔서 이제 금호석유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호석유 우선주가 이제 배당의 매력도가 굉장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의 주가가 조금 턴하면은 금호석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뭐 워낙 그렇게 크게 실적에 대한 그렇게 부담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워낙 돈 잘 버는 거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배당 매력과 자사주 매입까지 하면은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2월에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하고 네. 이게 올해 2월에 소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기금 매수세가 심상치 않죠. 이만큼 어느 정도 이제 뭐 주가의 주식의 기업의 좀 매력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를 하네. 근데 이제 작년 12월에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내고 이제 그 매입한 자사주를 2월에 소각 공시를 내면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금호석유 우선주와 드림텍 두 종목 한번 자사주 취득 이슈로 인해서 상승 랠리를 조금이나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우선주와 드림텍 얘기해 주셨습니다. 살펴보면서 이들 종목 흐름 체크할게요. 자, 이제 진만쌤 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색적이네요. 국내 증시에 지쳤다면 해외 ETF도 보자. 해외 ETF도 저희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그걸로 이미 수익이 좀 많이 났었잖아요. 이번엔 또 어떤 ETF예요? 네, 이번 이제 하락 시장 때 좀 이제 증시장 국가적으로 좀 호재가 있었던 기업들도 몇 개 나라들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 워낙 이제 나스닥이나 이제 S&P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다우 같은 종목 이제 ETF는 워낙 다들 알고 계셔갖고 이제 다른 나라로 한번 눈을 돌려보자라고 해서 국가는 두 이제 국가 그 다음에 한 ETF를 갖고 와서 총 3개 ETF를 가져와 봤는데 네. 먼저 이제 차이나 CIS 300인데 이제 중국 본토 상해나 3,000거래소 선정해서 이제 뭐 코스피 200 같은 이제 300개의 종목을 선정해서 이제 구성된 지수인데 중국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뭐 러시아반에서 이제 굉장히 뭐 긍정적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여기서 아직은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하는 게 금리 뭐 인하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동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구간을 해서 워낙 저점 많이 빠졌습니다. 그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ETF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 차이나 CIS 300 중국 쪽입니다. 한번 이제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인도 쪽입니다. 인도 관련 ETF인데 인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원유를 좀 저렴하게 사면서 이 구간들이 다시 성장 동력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도 관련해서 이제 인도 CNX 인덱스를 추종을 하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입니다. 이제 이 부분 작년에 굉장히 핫했었는데 이제 주가상으로는 꽤나 많이 빠졌다 다시 올라오는데 이게 보통 경기가 조금 안정화가 돼서 다시 이제 이런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유럽 쪽에서는 최근에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잠깐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한 번에 막 사시지 마시고요. 워낙 유동성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제 뭐 13,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도 계속적으로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새 ETF 이제 워낙 국내 증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하락에도 소군이 외국 증시가 좋을 경우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세 가지 ETF 한번 충분히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중에서 좀 관심 두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진만쌤 이야기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수정 앵커가 질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한 종목들이요. 네. 앞서 수정 앵커가 브리핑을 해줬습니다만 어제는 정말 이들 종목 날이었어요. 그들이 다 올라갔다가 근데 시간 외에서 또 다 밀리는 흐름이 확인이 됐었단 말이죠. 어찌 대응을 해야 될지 뭐 좀 대응 자신 없는 개인들은 안 보는 게 낫겠죠. 일단은 그 이슈가 보통 이제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한번 뜨고요. 그 다음에 쭉 빠졌다가 사망자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다시 한 번이 좀 들썩들썩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한 번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갈 것 같은데 해외에서 이제 관련된 좀 동성애 축제가 워낙 6월 말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슈가 지속이 돼서 사망자 수가 뭐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 혹은 이제 국내에서 사망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엄청나게 강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시초가에 뭐 수익권이라면 충분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여나 이제 조금 차익 실현 매물 때 매도 못 하신 분들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테마를 타든지 혹은 이제 손절가를 좀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서 내가 정말 요 구간에 터치를 하면 무조건 팔고 나중에 다시 봐야지. 즉 전략을 좀 구체화해서 이제 좀 사시는 게 워낙 이제 좀 테마 자체가 세긴 했지만 그만큼 빠르게 소멸할 수도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종목을 떠나서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응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짧은 대응을 해보자라고 전략을 주셨어요. 저희 잘 참고하면서 끌어갈게요.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